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등성이가 붉게 물들고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던 어느 늦가을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긴 그림자를 들이우면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는 잎사귀를 모두 떨군 채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양지 바른 곳에는 기와지붕이 겹겹이 이어진 큰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집을 일러 청송댁이라 불렀습니다. 청송댁의 담장 너머로는 잘 익은 감들이 홍시가 되어 매달려 있었고 마당에는 가을거지를 끝낸 곡식들이 멍석 위에 가지런히 널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풍요로움을 느끼게 했지만 정작 그 집안의 공기는 바깥 날씨보다 훨씬 더 차갑고 스산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청송댁의 안주인 자리를 지켜야 할 맏며느리 연화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는데 그녀의 손은 고된 시집살이로 인해 거칠어졌지만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고왔습니다. 연화는 본래 말수가 적고 성정이 유순하여 남과 다투기를 싫어했기에 집안의 대소사를 묵묵히 처리하면서도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오래된 장독대를 닦으며 조상님들이 지켜온 집안의 법도와 따뜻한 온기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여겼습니다. 장독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여 행주질을 할 때마다 연화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그 모습은 마치 수행을 하는 사람처럼 경건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인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얇게 서서 착한 사람은 을에 약한 사람으로 비치기 마련이었습니다. 연화와는 달리 둘째 며느리인 동서는 욕심이 많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여 늘 집안의 실권을 잡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담장을 넘을 만큼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동서는 연화가 조용히 일만 하는 것을 답답하게 여기며 자신이 안방마님 자리를 차지하면 집안을 훨씬 더 번성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릴 때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은근슬쩍 형님인 연화의 험담을 늘어놓거나 자신의 친정에서 보내온 귀한 물건들을 자랑하며 연화의 길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동서의 치마폭 스치는 소리만 들려도 아랫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집안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그녀가 등장함과 동시에 깨지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연화는 동서의 도발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가 마당 한구석에서 콩을 고르고 있을 때 동서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다가와 혀를 차며 말을 걸었습니다. 동서는 형님이 이렇게 구질구질한 일에 매달려 있으니 아랫사람들이 영을 세우지 않는 것이라며 안주인이라면 모름지기 아랫사람을 부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고르던 콩 바구니를 발끝으로 툭 치며 이번 겨울에는 자신이 곶간 열쇠를 맡아 살림을 꾸려보고 싶다는 속내를 비쳤습니다. 연화는 흩어진 콩을 다시 주워 담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집안의 법도는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타일렀으나 동서의 귀에는 그저 힘없는 자의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동서는 콧방귀를 끼며 뒤를 돌아 사라졌고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한편 마을 아래 빨래터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방망이질을 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날의 화제는 단연 며칠 전부터 옆 마을에 나타났다는 신비한 박물장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들은 차가운 개울물에 손을 호호 불어가며 빨래를 비비면서도 입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 박물장수는 짊어진 보찜의 크기가 남다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예사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보통 박물장수들이 파는 바늘이나 실, 분통 같은 것들도 있었지만 그가 내놓는 특별한 물건들은 임자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기이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야기를 주도하던 떡집 아주머니는 빨래 방망이를 잠시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추며 그 박물장수가 파는 거울은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까지 비춰준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안악은 자신이 아는 건너마을 새댁이 그 박물장수에게서 비녀를 하나 샀는데 그 비녀를 꽂은 날 밤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 집안의 우환을 막아주었다는 이야기를 보태었습니다. 안악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에게도 그런 신비한 행운이 찾아오기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들이었습니다. 박물 장수의 나이나 출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히 아는 바가 없었으나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은은한 박하 향기가 남는다는 말만이 공통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청송댁의 높은 담장을 넘어 안채까지 스며들었는데 가장 먼저 귀를 쫑긋 세운 것은 역시나 둘째 며느리인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장을 보러 다녀온 하녀를 불러 앉혀놓고 박물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하녀는 자신이 들은 대로 그 박물장수가 가진 물건 중에 마음을 얻는 향낭과 늙지 않는 분이 있다는 소문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서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고 그녀는 당장이라도 그 박물장수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동서는 그 물건들만 있다면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눈엣 가시 같은 형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안방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연하 또한 아랫사람들을 통해 박물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나 그녀의 반응은 동서와 사뭇 달랐습니다. 연하는 기이한 물건이 주는 유행보다는 사람이 흘리는 땀과 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에 그저 흥미로운 이야깃거리 정도로만 여기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다가올 변화에 대한 본능적인 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마루에 걸터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혹시나 그 박물장수가 우리 집에 오게 된다면 집안에 큰 파란이 일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댕그랑거리며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방문을 예고하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청송댁 안채에는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부엌에서는 연하가 직접 쌀을 씻고 국을 끓이며 정성스레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늘 그렇듯 차분하고 정갈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지만 연하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들었던 박물장수 이야기로 어지러웠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다면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슬픔도 알아볼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연하는 솥뚜껑을 열어 김을 확인하며 부질없는 생각이라 고개를 저었지만 호기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박물장수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는데 동서는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어머니에게 그 박물장수를 꼭 한번 불러드려야 한다고 졸라댔습니다. 동서는 요즘 들어 피부가 거칠어진 것 같다며 좋은 분이나 연지를 사고 싶다는 핑계를 댔지만 그 속내는 누구보다도 시어머니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인 시어머니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며 밥을 씹을 뿐 며느리의 수다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모는 눈이 침침하여 앞을 잘 보지 못했지만 귀는 누구보다 밝았고 사람의 기운을 읽는 능력이 탁월했기에 둘째 며느리의 욕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까지 모두 마친 뒤 연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바느질거리를 잡았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이어가는 연하의 그림자가 창호지 문에 어른거렸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나뭇가지들을 흔들어대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기온은 점점 떨어져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연하는 옷깃을 여미며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멀리서 등불을 들고
이쪽을 향해 걸어오는 것만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바늘을 잡았지만 가슴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사랑채 건너편 별채에 머물던 동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이미 박물 장수의 물건들을 이용해 자신을 치장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상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하인들을 시켜 마을 어귀를 지키게 하고 박물 장수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청송댁으로 모셔오라고 이를 작정이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마치 밑빠진 독과 같아서 채우려 하면 할수록 더 큰 갈증을 느끼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동서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결국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달콤한 꿈에 젖어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청송댁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직 바람만이 잠들지 않고 집 주위를 맴돌며 낡은 대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그 소문의 박물장수가 이 마을에 당도할지, 그리고 그가 청송댁의 문지방을 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계절이 바뀌듯 이 집안에도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하는 마지막 남은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긴 가을밤은 깊어가고 마을 어귀의 선앙당 고목나무 아래에는 누군가가 잠시 쉬어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짓밟힌 낙엽 위로 희미하게 남은 집신 자국과 어디선가 풍겨오는 낯선 향냄새가 그곳에 누군가가 머물렀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청송댁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꿈을 꾸며 다가올 내일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들의 운명은 보이지 않는 실타래처럼 서서히 얽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해가 떠오르자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을 길 위로 딸랑거리는 맑은 방울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청아하고 맑아서 듣는 이의 마음을 씻어주는 듯 했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연하가 마당을 쓸기 위해 대문을 열었을 때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한 사내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는 커다란 보찜을 메고 삿갓을 눌러쓴 채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청송댁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혹은 두려워하던 그가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맑은 방울 소리는 청송댁의 높은 담장을 넘어 마당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잠자던 고요를 깨우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레 대문 빗장을 열자 문 밖에는 삿갓을 깊게 눌러쓴 한 사내가 서 있었고 그의 어깨 너머로는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는데 삿갓 아래로 언뜻 보이는 눈매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어 함부로 말을 걸기 어려운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짊어진 커다란 보찜은 보통 장정이라면 들기조차 버거울 만큼 거대해 보였지만 그는 마치 깃털을 맨 듯 가뿐한 자세로 서 있었고 그 보찜에서는 오래된 나무향과 이름 모를 약초 냄새가 섞인 신비로운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연화가 채의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안채에서 기척을 느낀 동서가 버선발로 마루를 내려와 요란하게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대문 쪽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동서는 간밤에 꿈꾸던 그 박물장수가 드디어 왔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연화를 옆으로 밀치다시피 하며 사내 앞을 막아서고는 당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과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목소리에는 어서 빨리 그 신비한 물건들을 확인하고 싶은 조바심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박물장수는 잠시 연화와 동서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입가에 알듯 모를 듯한 묘한 미소를 머금고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린 뒤 천천히 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물장수가 마당 한가운데에 멍석을 깔고 그 위에 거대한 보찜을 내려놓자 집안일을 하던 하녀들과 마당을 쓸던 하인들까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보찜의 매듭을 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잔뜩 기대에 찬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겹겹이 쌓인 무명천이 벗겨지고 마침내 보찜이 열리는 순간 탄성이 절로 나올 만큼 화려하고 기이한 물건들이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그 안에는 색색의 비단과 정교하게 세공된 은비녀, 거울, 놀이개 등 여인들의 마음을 흔들 만한 온갖 귀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 마치 작은 보물 창고를 옮겨 놓은 듯 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뻗은 것은 역시나 동서였는데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물건들의 화려함에 넋을 잃고 이것저것을 집어들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동서는 붉은색 비단 치마와 나비 모양의 자개가 박힌 화려한 거울을 집어들고는 자신의 얼굴에 대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 물건들이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것이라 확신하며 박물장수에게 가격을 묻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것이 된 양굴었습니다. 동서가 고른 물건들은 하나같이 눈이 부시도록 화려하고 색채가 강렬하여 보는 이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것들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물장수는 동서가 고른 물건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산사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님, 그 거울은 겉모습을 비추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으나 너무 자주 들여다보면 마음의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려함에 눈이 먼 동서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고 그녀는 오히려 박물장수가 자신의 안목을 질투한다 여겨 콧방귀를 뀌며 그깟 걱정은 필요 없으니 물건값이나 치르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동서는 자신이 가진 재력을 과시하듯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흔들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한편 연화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시선은 화려한 비단이나 보석이 아닌 보찜 구석에 놓인 작고 투박한 물건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두가 빛나는 것에 시선을 빼앗겨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 낡은 가죽으로 만든 골무 하나와 장식이 전혀 없는 투박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왠지 모르게 그 소박한 물건들에게 마음이 끌려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죽 골무는 이미 누군가의 손때가 타서 반질반질했고 나무 상자는 거칠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연화가 낡은 골무를 손가락에 끼워보자 놀랍게도 마치 제 주인을 만난 것처럼 꼭 들어맞았고 그 순간 손끝에서부터 가슴까지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옆에 놓인 나무 상자도 들어보았는데 상자 안에서는 숲속의 흙내음과 같은 그윽한 향기가 흘러나와 어지러웠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연화는 화려한 장신구보다 이렇게 손에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건이 자신에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그 투박한 물건들을 소중하게 어루만지는 모습을 본 박물장수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습니다. 동서는 연화가 고른 물건들을 보고는 깔깔대며 비웃음을 터뜨렸는데 그녀는 형님이 고른 것이 고작 다 낡은 골무와 볼품없는 나무토막이라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동서는 형님은 어찌 그리 안목이 없으십니까? 기왕 돈을 쓸 거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사야지 궁상맞게 그게 뭡니까? 라며 핀잔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인들조차 동서의 기세에 눌려 킥킥거리며 눈치를 살폈지만 연화는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담담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화는 물건의 가치는 겉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쓰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동서에게 대답했는데, 동서, 화려한 꽃은 금방 시들지만 단단한 뿌리는 겨울을 견디는 법이라네. 나는 이 투박한 것들이 내 손에 맞고 편안하니 이것으로 족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서는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지만 박물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의 말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박물장수는 연화에게 다가가 마님께서는 물건의 껍데기가 아닌 그 안에 담긴 숨결을 보시는군요. 이 나무 상자는 겉보기엔 초라해 보여도 천년을 산 향나무의 심재로 만든 것이라. 그 향이 백리를 가고 좀이 슬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물장수의 설명에 연화는 다시 한번 상자를 들여다보았고 그제야 그 투박함 속에 숨겨진 은은한 결이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박물장수는 이어서 이 골무 또한 평생 바느질로 자식들을 키워낸 어느 장인의 어머니가 쓰던 것입니다. 그 정성이 깃들어 있어 바늘에 찔리는 아픔을 막아주고 옷을 짓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화는 그 말에 감동하여 눈시울이 붉어졌고 이 물건들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진정한 보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쌈짓돈을 꺼내 박물장수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물장수는 연화가 내미는 돈을 정중히 사양하며 손사래를 쳤는데 그는 이 물건들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은 이미 물건이 제 주인을 만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화가 깜짝 놀라 안 된다고 손을 저었지만 박물장수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반면 동서에게는 그녀가 부르는 값의 2배를 불렀는데 동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자존심 때문에 덜컥 그 큰 돈을 지불해 버렸습니다. 동서는 비싼 값을 치렀으니 당연히 그만큼의 효험이 있을 것이라 믿으며 연화가 공짜로 얻은 낡은 물건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거래가 끝나고 박물장수는 다시 보찜을 싸기 시작했는데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손놀림은 물 흐르듯 유연했습니다. 그는 짐을 챙기면서 동서에게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님, 부디 기억하십시오. 빛나는 것은 때로 눈을 멀게 하고 향기로운 것은 때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부리는 것은 사람이지만 물건에 휘둘리면 사람이 물건만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감에 도취된 동서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새로 산 비단옷을 몸에 대어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박물장수는 마지막으로 연화에게 시선을 돌리며 따뜻한 미소를 보냈는데 마님께서 지니신 그 나무 상자는 닫혀 있을 때보다 열려 있을 때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집안에 찬바람이 불 때 그 뚜껑을 열어두시면 그 향기가 집안의 온기를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물 장수는 삿갓을 고쳐 쓰고 다시 방울 소리를 울리며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고 그의 뒷모습은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박물 장수가 떠난 뒤에도 마당에는 그가 남긴 묘한 향기가 한동안 머물렀는데 사람들은 홀린 듯 그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동서는 하녀들을 시켜 자신이 산 물건들을 안방으로 옮기게 하며 부산을 떨었고 자신의 방이 마치 궁궐이라도 된 양 으스대며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남편이 돌아오면 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고 이제 곧 청송댁의 모든 주도권이 자신에게 넘어올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동서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듯 높게 울려 퍼졌습니다. 반면 연하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낡은 골무와 나무 상자를 문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박물장수의 말을 떠올리며 나무 상자의 뚜껑을 살며시 열어보았는데 그 순간 방 안 가득히 싱그럽고 깊은 숲의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는 머리를 맑게 하고 가슴 속의 답답함을 씻어내주는 듯하여 연하는 저절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록 동서처럼 화려한 비단옷은 얻지 못했지만 연화는 이 작은 상자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꽉 차오르는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청송댁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는데 동서의 방에서는 연신 거울을 보며 감탄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연화의 방에서는 고요한 침묵 속에 은은한 향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안방마님인 시어머니는 방문을 조금 열어놓고 마루 끝에 앉아 며느리들의 방 쪽을 번갈아 바라보며 곰방대를 태웠습니다. 노모의 흐릿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얽히고 설키는 모습이 비치는 듯했고 그녀는 다가올 일들을 예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쓸고 지나가자 청송댁의 하루는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물장수가 떠나고 며칠이 지나자 청송댁에는 다시금 평범한 일상의 시간이 흐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수면 아래에서는 박물장수가 남기고 간 물건들로 인해 기이한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거금을 주고 샀던 그 화려한 비단 치마는 처음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으나 이상하게도 하루가 다르게 그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햇볕에 잠깐 널어놓았을 뿐인데 색이 바래 마치 10년은 묵은 옷처럼 칙칙해졌고 옷감의 결마저 거칠어져 살에 닿을 때마다 따끔거리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동서는 이것이 하녀들이 세탁을 잘못한 탓이라 여기고 불호령을 내렸지만 아무리 조심스레 다루어도 비단의 광택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낡은 걸레처럼 변해만 갔습니다. 동서의 화는 날이 갈수록 더해져 안채에서는 하루도 큰 소리가 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애꿎은 하녀들을 쥐잡듯 잡으며 자신의 비싼 옷을 망쳐놓았다고 닥달했고 그럴수록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워졌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동서가 아끼던 그 자개 거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을 뽀얗게 비춰주던 거울이 어느 날부터인가 동서의 얼굴을 기괴하게 왜곡시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동서의 얼굴은 심술 참은 주름이 가득하고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형상을 하고 있어 그녀 자신이 보아도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였습니다. 동서는 거울이 부정 탔다며 닦고 또 닦았지만 그 안에 비친 탐욕스러운 표정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동서는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기 일쑤였습니다. 꿈속에서 비단옷이 뱀처럼 몸을 휘감거나 거울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비웃는 소리가 들려와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피부는 푸석해지고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져 남편에게조차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동서는 자신이 거금을 들여 산 물건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불행을 몰고 오는 것 같아 불안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고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늘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고 화려한 물건들은 주인 잃은 허수아비처럼 을씨년스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반면 연화가 머무는 건넌방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박물장수가 준 낡은 골무를 끼고 시어머니의 버선을 깁거나 남편의 두루마기를 지었는데 신기하게도 바느질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고 매끄럽게 되었습니다. 골무는 마치 연화의 손가락과 하나가 된 듯 움직였고 바늘땀은 촘촘하고 정갈하여 누가 보아도 감탄할 만한 솜씨가 나왔습니다. 연화가 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옷이 가볍고 따뜻하여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옷들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입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비로운 것은 연화의 방 한구석에 놓인 투박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연화가 박물장수의 당부대로 상자의 뚜껑을 살짝 열어두자 그 안에서 피어오른 그윽한 나무 향기가 방 안을 넘어 마루와 안채까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는 인위적인 분 냄새와는 달리 머리를 맑게 하고 가슴 속에 화를 가라앉히는 효험이 있어 향을 맡는 사람들의 표정을
온화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인들은 일을 하다가도 힘이 들면 짐짓 연화의 방문 앞을 지나치며 그 향기를 맡고 기운을 차리곤 했습니다. 연화의 방은 어느새 집안에서 가장 따뜻하고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연화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동서가 무서워 벌벌 떨던 어린 하녀들도 연화에게 다가와 위로를 받고 갔으며 심지어 마당을 지키던 늙은 개조차 연화의 방문 앞에 엎드려 졸곤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한 것은 바로 동서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고 형님인 연화 따르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질투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비싼 물건으로 치장하고 위세를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고작 낡은 물건을 가진 연화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는 연화가 무슨 요사스러운 술수를 부려 사람들을 홀리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사랑채에 머무는 날 저녁, 동서는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문제의 그 비단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거울을 보았지만 거울은 여전히 찌푸린 그녀의 얼굴을 비췄고 설상가상으로 옷을 입으려던 순간 찍 하는 소리와 함께 치맛단이 힘없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동서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화가 치밀어 올라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귀한 옷이 이렇게 쉽게 찢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에 그녀는 이것이 누군가의 저주 때문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당연히 건넌 방의 연화에게로 향했습니다. 동서는 찢어진 치마를 손에 쥐고 분기탱천하여 연화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호롱불 아래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동서의 난입에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동서는 다짜고짜 연화에게 삿대질을 하며 형님이 질투에 눈이 멀어 내 옷에 저주를 퍼부은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하던 비단이 이렇게 삭을 리가 없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악에 받쳐 떨리고 있었고 눈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 안에 은은하게 퍼져 있던 나무 향기마저 동서의 살기에 눌려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연하는 녹이 띈 동서의 모습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동서, 어찌 그런 험한 말을 하는가. 나는 그저 내 방에서 조용히 지냈을 뿐 동서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네. 옷이 상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것이 어찌 내 탓이란 말인가. 연하는 흥분한 동서를 진정시키려 따뜻한 차를 권하려 했지만 동서는 찻잔을 손으로 쳐내며 더욱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 요망한 나무 상자 냄새가 내 비단을 망친 게 틀림없습니다. 그 냄새가 집안을 뒤덮으니 내 귀한 물건들이 맥을 못 추는 게 아닙니까? 동서는 억지를 부리며 연화의 나무 상자를 집어 던지려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쿵쿵거리는 지팡이 소리가 들리더니 안방 문이 열리며 노모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 거동이 불편해 방 밖으로 잘 나오지 않던 노모였지만 집안이 떠나갈 듯한 소란에 직접 행차를 한 것이었습니다. 노모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집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인들은 마당 구석으로 숨을 죽였고 기세등등하던 동서도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운에 눌려 멈칫했습니다. 노모는 흐릿한 눈으로 두 며느리를 번갈아 보더니 지팡이로 마루를 쿵 하고 내리찍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늦은 밤에 이게 무슨 추태들이냐. 안주인이란 사람들이 아랫사람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 게냐. 노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엄한 위엄이 서려 있어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했습니다. 동서는 억울하다는 듯 울먹이며 어머니, 형님이 요상한 물건을 들여와 제 비단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저 나무 상자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변했습니다. 그러나 노모는 동서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중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연화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코에는 아주 맑고 귀한 향기가 나는구나. 천년 묵은 향나무는 삿된 기운을 쫓고 마음을 맑게 한다고 들었다. 내 옷이 상하고 마음이 어지러운 것은 내 욕심이 과하여 스스로를 갉아먹은 탓이지 저 향기 탓이 아니다. 노모의 말은 전곡을 찌르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아도 며느리들의 마음 씀씀이를 훤히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모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물건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귀해야 물건도 빛이 나는 법이다. 썩은 마음에 비단을 두른들 그것이 어찌 곱게 보이겠느냐. 동서는 시어머니의 뼈 있는 말씀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떨구었고 손에 쥐고 있던 찢어진 비단, 치마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노모는 혀를 끌끌 차며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고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동서는 패배감과 수치심을 안고 도망치듯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녀의 방에 남아있던 화려한 물건들은 이제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비웃는 흉물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고요가 찾아온 밤, 연화는 흐트러진 자리를 정돈하고 나무 상자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노모의 말씀 덕분에 억울한 누명은 벗었지만 동서의 마음이 다쳤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연화는 상자 뚜껑을 다시 열며 이 향기가 닫힌 동서의 마음 문틈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상처난 자존심을 어루만져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상자에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숲의 향기가 피어올라 소란스러웠던 밤의 공기를 차분하게 정화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그 향기에 의지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밖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쳐 나뭇가지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연화의 방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들렸고 집안의 수호신이 지켜주는 듯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서의 욕심이 꺾이기는 했으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박물장수가 예고했던 진정한 변화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내일 아침이면 마당에 첫눈이 쌓여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을 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시각 사랑채의 남편은 잠결에 맡은 은은한 향나무 냄새에 묘한 향수를 느끼며 뒤척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어머니의 품에서 맡았던 편안한 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둔한 사람들도 하나둘씩 느끼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지붕 위에 앉은 부엉이만이 맑은 눈을 뜨고 청송되게 밤을 지키고 있었고 닫힌 동서의 방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오다 바람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이제 곧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요란했던 늦가을의 바람이 잦아들고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춤을 추며 내려앉는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청송댁의 기와지붕 위에도 장독대 위에도 그리고 앙상하게 남은 감나무 가지 위에도 소복하게 첫눈이 쌓여 온 세상이 은빛으로 변해버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내린 덕분에 세상의 모든 소음이 흡수된 듯 사방은 고요했고 집안에는 차가우면서도 맑은 공기가 감돌아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연화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빗자루로 쓸어 길을 내었는데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볼은 차가운 날씨 탓에 붉게 상기되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어 보였습니다. 지난번 시어머니의 호통이 있은 후 동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두문불출하며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화려한 외출도 삼가고 거울도 보지 않은 채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가끔 하녀들이 식사를 들여다 주러 가면 동서는 멍하니 창밖에 눈을 바라보고 있거나 빛바랜 비단 치마를 어루만지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삐침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 부른 참담한 결과에 대한 뒤늦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집안 사람들은 동서의 기가 꺾인 것을 고소해하기보다는 왠지 모를 측은함을 느끼며 그녀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기를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연화는 동서가 칩거하는 동안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하면서도 동서의 목까지 챙기는 세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물 장수에게서 받은 골무를 끼고 동서가 입을 따뜻한 솜루비 저고리를 지었는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바느질을 할 때마다 동서의 마음이 녹기를 바라는 기도를 담았습니다. 연화의 방에 있는 나무 상자에서는 여전히 그윽한 향기가 피어올라 문틈을 타고 마루를 건너 동서의 방 앞까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연화의 마음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집안을 감싸 안으며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향나무의 향기는 눈 내리는 겨울의 차가운 공기와 만나 더욱 깊고 청량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일 무렵, 마을 어귀에서 다시금 그 익숙하고도 신비로운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랑, 딸랑. 지난 가을 안개 속에서 들려왔던 소리보다 훨씬 더 청명하고 맑은 소리가 눈 덮인 고요한 마을에 울려 퍼지자 청송댁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두가 직감적으로 그 신비한 박물장수가 다시 돌아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화가 대문으로 나가자 저 멀리 설원을 배경으로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삿갓을 쓴 박물장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눈 속에서 피어난 신선처럼 고고하고 위엄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박물장수가 거대한 보찜 대신 자그마한 보자기에 쌓인 꾸러미 하나만을 들고 청송댁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온화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물장수가 마당에 들어서자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동서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요란하게 달려나오거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척해진 얼굴에 부끄러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박물장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서는 박물장수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은 듯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아 머뭇거리고만 있었습니다. 박물장수는 그런 동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먼저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겨울 바람을 잠재울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마님, 지난 계절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그동안 거울은 마님의 마음을 잘 비추어 주었습니까? 그 질문에 동서는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거울은 제 흉한 모습만 보여주었고 비단은 걸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어리석어 귀한 물건을 망쳤으니 어찌 평안하다 하겠습니까? 동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져 마루 위로 번졌습니다. 그것은 욕심에 눈이 멀었던 자신의 지난날을 뉘우치는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박물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물건에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그 물건이 주인의 마음을 닮아갔을 뿐입니다. 화려함만을 갖는 마음은 불꽃과 같아서 금방 타오르고 재만 남기지만 진심을 담은 마음은 흙과 같아서 생명을 품고 기르지요. 마님의 비단이 빛을 잃은 것은 마님의 마음의 사랑보다 욕심이 더 많았기 때문이고 거울이 일그러진 것은 마님이 자신의 진짜 얼굴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가면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아프지만 정확하게 동서의 가슴을 찔렀고 동시에 묵은 체증을 내려가게 하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박물장수는 연화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그녀가 간직해온 나무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큰마님, 그 상자의 향기가 이 집안을 지키고 있었군요. 그 상자는 본래 천년을 산 향나무의 뿌리로 만든 것인데 겉은 투박하고 거칠어도 그 안에는 썩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이 들어 있습니다. 마님께서 그 상자를 소중히 여기고 뚜껑을 열어 향기를 나누었기에 이 집안에 삿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고 평화가 유지된 것입니다. 연화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모두가 어른신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그때 박물장수가 자신이 쓰고 있던 삿갓을 벗자 백발이 성성하지만 기품이 넘치는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사실 단순한 박물장수가 아니라 왕실의 물건을 납품하던 전설적인 장인장른이자 세상의 인심을 살피기 위해 암행을 다니던 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물건들이 과연 어떤 사람의 손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박물장수 행세를 하며 세상을 떠돌았던 것입니다. 청송댁에 들른 것도 우연이 아니라 이 집안 며느리들의 성품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을 시험해보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노인은 들고 있던 작은 보자기 꾸러미를 풀어 동서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런 무늬도 염색도 되지 않은 하얀 무명천 한 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서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천입니다. 이제부터 마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술을 놓느냐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단이 될 수도 아니면 그저 평범한 걸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화려한 거칠애보다는 마님 본연의 맑고 깨끗한 마음을 담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동서에게 주는 용서이자 새로운 기회의 선물이었습니다. 동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무명천을 받아들고는 감격에 겨워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소박한 것의 가치를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동서는 연화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형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형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질투만 하여 집안을 어지럽혔으니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연화는 황급히 동서를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동서, 지나간 일은 눈 녹듯이 잊어버리게. 우리는 한 가족이니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면 되는 것일세. 두 사람의 화해를 지켜보던 하인들도 눈시울을 붉혔고 집안에는 진정한 봄 기운 같은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노모의 입가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노모는 비로소 집안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물장수, 아니 현자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귀한 물건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덕요로 얻는 것입니다. 이 댁에는 이제 더 이상 제가 팔 물건이 없군요. 이미 가장 귀한 보물인 화모검을 얻으셨으니 말입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다시 삿갓을 썼습니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은 올 때와 마찬가지로 신비로웠습니다. 눈 쌓인 마당을 걸어 나가는데도 발자국이 거의 남지 않았고 멀어지는 방울 소리만이 오랫동안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청송댁 사람들은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갔다가 그가 안개 속으로, 아니 눈발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훗날 그가 신령님이 아니었을까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청송댁 사람들에게 그는 잃어버릴 뻔했던 소중한 가치를 되찾아준 고마운 스승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청송댁의 저녁 식사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성했습니다. 동서는 연화가 지어준 솜누비 저고리를 입고 수줍게 웃으며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반찬을 올려주었고 남편들도 달라진 집안 분위기에 기뻐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연화의 나무 상자는 안방, 사랑채, 건넌방 어디든 향기가 필요한 곳에 놓이게 되었고 동서는 하얀 무명천에 정성스럽게 술을 놓으며 마음을 닦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청송댁은 더 이상 차갑고 스산한 집이 아니라
마을에서 가장 향기롭고 따뜻한 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세상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있었고, 방 안의 촛불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문갑 위에 놓인 낡은 골무와 나무 상자를 바라보며 감사의 인사를 마음속으로 전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춥고 긴 겨울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연화가 후하고 촛불을 끄자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결코 무섭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와 은은한 나무 향기, 그리고 평온해진 마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눈이 그치고 눈부신 햇살이 마당 가득 비칠 것입니다. 곤히 잠든 연화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청송댁의 그윽한 향나무 향기가 전해지기를 바라며 편안하고 깊은 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